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의 탑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미국의 날씨도 그렇고 나토 정상회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는 나토 정상회담과도 관련이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돕기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게 나왔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여러 의원들이 집속탄,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아니지만 다른 100개국 이상의 123개국이 금지하고 있는 그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것, 이것을 지금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워낙에 인권 문제, 그게 잘 터지지 않아서 땅에 있다가 아이들이 만졌을 때 터져서 민간인이 사상할 수가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의회에서 이걸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은 국제적인 서약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도 국방부에서 약간 우회해서요, 8억 달러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군사 지원안에 뭉뚱그려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버니 샌더스와 같은 무당파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보낼 때도 그 실패율이 공중에서 탁 떨어뜨려서 산발적으로 퍼져서 이게 이제 터지지 않고 남아있다가 누군가 민간인이 사상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율이 2.3% 미만인 걸 보낸다 하는데도 의원들은 say no 하는 겁니다. 민주당 진보 의원들 19명, 미국의 도덕적인 리더십에 금이 간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여성 용사 출신의 일리노이주의 테이미 더월스라는 민주당이지만 연방 이 의원은 상원 의원이요, 지지합니다. 안다. 이 집속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그런데 지난 500일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터뜨렸다. 그리고 러시아가 쓰고 있는 집속탄은 미국의 것보다 실패율이 훨씬 10배, 20배, 20배까지는 아니지만 10배 정도 높은, 10배 이상 높은 그런 것이다. 실패율이 4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전쟁을 경험했던 의원은 정말 이게 써서는 안 되는 위험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 맨신,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우주인 출신의 애리조나주의 마크 켈리 상원 의원, 민주당입니다. 전부. 이런 의원들은 집속탄 보내는 것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군사위원회죠. 관련 있는 사람들이니까는요. 러시아 국방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내겠다고? 그럼 우리도 써야지.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가 집속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미 17개월 동안 쓰고 있었고, 미국도 이게 포탄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포탄은 부족하고 반격은 해야지 되겠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고,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렇게 찬반 의견이 엇갈려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여기에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의회에서 뭔가를 지금 마련하는 것을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세계 각 지역의 모든 탑뉴스이기도 한데 레이티스트부터 전해드리죠. 나토 정상회의, 각 나라마다 다 원하는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젤렌스카 퍼스트 레이디가 같이 갔는데 저는 사진을 보고는 좀 안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이프인 젤란스카가 우크라이나 전통 복장 하얀색에 이제 이렇게 소매 있는 데는 수를 놓은 우크라이나의 복장을 입고 가서 참 무슨 기도해 보여주고,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막 잘 싸우고 있는 그쪽 지역에 그러면서 우리를 좀 빨리 가입시켜 달라. 스웨덴 어제 오케이 한 것처럼 4월 달에 핀란드 오케이 한 것처럼 간절하게 소망을 하고 연설을 했지만
그렇지만 say no가 미국에서, 독일에서, 영국, 프랑스, 폴란드는 빨리 해주자 했습니다. 그랬고 결국은 얀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언제일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언젠가는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만 지금 그 타임라인을 정할 수 없다. 이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족시키는 그런 답은 아닙니다. 적어도 전쟁이 끝나면 뭐 즉시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싶었는데 나토에 가입하려면 어떤 경우는 8년이 걸리고 어떤 경우는 핀란드처럼 1년이 채 안 돼서 스웨덴처럼 한 1년 걸려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기하고 또 나중에는 언젠가는 나토가 우리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럼으로써 나토도 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회원 자격은 보장을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금 그런 결과였고요. 이런 것은 뭐 결국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의 그 명분 자체가 아니 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느냐 뭐 그 전에 이러이러한 안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는 거였잖아요. 긴 얘기를 짧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독일이 동의하기 상당히 힘들고 더군다나 그쪽으로 쫙 이제 이 그 군사력을 집중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결국은 뭐 미국 뜻대로 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토 회원국 11개국이 우크라이나 전투사들에게 미국의 F-16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8월 달부터 루마니아에서 이제 훈련을 시켜준답니다. 미국의 16 전투기. 가만히 보면 지난해 2월부터 이거 안 보내, 아니지, 탱크도 아니고 장갑차도 아니고 하다 결국은 다 보냅니다. 보내기는 보내는데 지금 나토의 이 회원 가입 같은 것은 이번에는 해주지 않았고요. 훈련 받으면 F-16 전투기를 쓰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그리고 이 F-16 전투기가 아마도 어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1년 동안 아니다 해오다가 스웨덴을 나토에 가입시키는데 나 동의한다 라고 예스 하게 되는 중요한 일이었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이제 이번으로써 32개국 32번째로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핀란드에 이어서 대신에 이제 스웨덴도 터키가 원하는 터키에서 도망치는 쿠르드족 터키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터키에 넘겨주기로 하고 법이라든가 헌법 같은 것을 바꿔서 뭐 지진 났을 때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터키가 원하는 것을 해줬죠. 스웨덴도. 이리하여 200년 넘는 스웨덴의 중립국이 결국은 군사 동맹인 나토로 가입하게 됐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히스토리와 함께 아침 뉴스 클립 맨 앞부분에 올렸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는 미국의 오늘 탑 뉴스가 전체적으로 날씨입니다. 캘리포니아도 뉴욕도 뉴욕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자녀분이 뉴욕에 와서 일하거나 학교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뭐 홍수가 나거나 이미 겨울에 홍수가 났던 곳이 산사태가 나서 집이 다 그야말로 절벽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거나 이런 거거든요. 나중에 쭉 뒤까지 가고 보면은 기후 변화와 연관이 되는 거겠죠. 캘리포니아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많이 들어보셨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골프장도 생각을 하실 테고 팔로스 버디스 약간 북쪽에 롤링 힐스 에스테이트라는 한 8,300명 정도가 사는 뭐 아주 너무너무 부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만 부자 동네 적어도 집값이 100만 달러는 넘는 콘도미니엄도 그런 곳에서 일요일부터 약간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지금은 아침보다 더합니다. 뭐 적어도 12채가 완전히 부서지거나 거의 부서지거나 그 밖에도 많은 집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평소에 너무 전망이 좋았습니다. 절벽 저 아래로 바다도 쫙 보이고 나무들도 쫙 보이고 하는
그런 곳이 집이 시간대마다 밀려서요 절벽으로 지금 떨어지게 되는 그런 집들도 있거든요. 야,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지 되나요? 전문가들이 전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지만 언제나 전문가의 조사라는 것은 결과가 나오기 오래되고 우리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결과보다도 이번에 이렇게 집이 적어도 뭐 10채 이상인데 완전히 뭐 파손되거나 반 파손되거나 그런 집에 사시는 분 가운데 한국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당장 어디로 가나요? 이게 보험 문제도 이렇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요즘에 더군다나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변화로 뭐 홍수 등등의 날씨로 인한 뭐 집이 뭔가 파손되고 이러자 보험회사에서 큰 보험회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주택보험은 안 들겠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게 또 팔로스 버디스 이 케이스는 롤링힐스 케이스가 끝난 케이스도 아니고 해서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요. 야, 그냥 땅바닥에 가장 안전한 데 있는 집에 살아야지 되겠어.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중요한 건요. 전조는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뭐든지 사람 몸이 아플 때도 길이 아플 때도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오솔길이 있었는데 그 오솔길이 푹 파이거나 아니면 어느 날부턴가 우리 집에 금이 갔다던가 이런 걸 이제 유심히 봐야지 된다는 것을 그 피해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옆에서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지난 겨울에 캘리포니아 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그쪽 지역은 어차피 절벽을 깎아서 집을 인위적으로 짓기 위해서 뭔가를 바꾸고 또 집이 있으면 상수도 하수도도 있어야지 되니까 자연경관 기본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수정을 한 겁니다. 자연을 모디피케이션을 했고 그로 인해서 더 일그러졌을 수도 있고 또 워낙에 그 흙 토양 자체도 산사태가 나기에 아주 적합한 토양이고요. 여러 가지 해서 아무튼 순리대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다고 느껴집니다. 동부로 가면은요. 요즘 우리가 캘리포니아 이쪽 남쪽 그러니까 서남 맞죠? 서쪽 남쪽에 서든 캘리포니아 주에 살면서 저쪽 완전 극이에요. 동북부에 버몬트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버니 샌더스 주지사 그리고 뭐 인구는 몇십만 명 되지 않는데 굉장히 교육률도 높고 진보적이고 뭐 이런 곳이구나. 부자들도 많이 살고 있고 자연 아주 좋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홍수가 나는 거예요. 버몬트주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이 버몬트주의 주도가 버몬트에 살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몽펠리어 이렇게 발음해야 되나요? 아닐 것 같은데요. 몽펠리어 이게 원래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그 몬펠리어라는 이 주도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강이다라고 어떤 그 매체에 그쪽 특파원이 보도를 했습니다. 집도 있고 다운타운에 상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들이 다 강처럼 돼버렸어요. 강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강처럼. 동북부는 지금 전체적으로 버몬트주를 포함해서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큰 홍수를 겪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 버몬트주에서만 구조가 됐고요. 작은 인구가 몇십만 명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강도 있고 댐도 있으니까 딱 쳐다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버몬트주뿐만이 아니라 뉴욕도 그렇고 노스캐롤라이나주도 그렇고 그럼 동북부에 그렇게 막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힘들고 있어요. 남쪽에는 또 폭염 너무 덥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이제 갑자기 날씨가 뭐 몇십 도 이상 올라와서 저는 뭐 에어컨 아래에 있으니까 조금 춥습니다만 특히 아래는 더 바람이 들어와요. 항상 찬 공기 무거우니까 내려가니까 그렇긴 한데 캘리포니아주도 어제 오늘 사이에 무척 더워졌거든요. 뭐 데스밸리 같은 데는 뭐 이만저만 더운 게 아니고 피닉스도 120도 물론 이제 화씨고요. 거의 미국 인구 가운데 3분의 1은 조금 안 되는 9천만 명이 폭염으로 위험하답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고요. 대중의 건강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우, 데스밸리는 지금 1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게요, 세계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산업사회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공장이 돌아가고 막 뭔가 오염을,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1.1도 어제 그 섭씨로 올라갔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이건 큰일이라는 거죠. 온도는 상승하고,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나서 아무 때나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그리고는 막 산사태가 나고, 막 어떤 경우는 절벽에 수영장이 점점 밀려서 수영장이 막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처럼 생기기도 하고, 팔로스 버디스 그쪽 지역에서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는 미국을 포함해서 6월 달에 가장 더운 6월을 맞았고, 우리가 지금 7월 11일입니다. 7월 달에도 가장 더운 7월을 맞을 것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떠한 정책 같은 것들이 또 나오겠죠. 정치 얘기를 맨 마지막에 짧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에 네바다에 갔었죠. 네바다에서 자원봉사 이벤트에서 연설을 했는데 거의 1시간 정도 연설을 했는데, 오늘은 또 웬일입니까? 그냥 뭐든지 이렇게 움직여서 항상 포커스가 본인에게 오게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바다를 부끄러운 도시다, 불명예스러운 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바다주가 사실 결정적인 스윙 스테이트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쓰기를, 아니 지난번에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젤렌스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혹시 모르니까 손에 쥐고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졌다, 이겁니다. 네바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뭐 소셜 미디어에서도 얘기들을 하지만 2020년도에 제법 많은 표로, 뭐 3만 표 이상일걸요. 50.1% 바이든, 트럼프가 47.7% 차이로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을 했죠. 뭐 내가 이겼는데 왜 나한테 졌다고 해? 하니까 판사가 이거 모호하고 근거가 없다, 뭐 이런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3만 개 이상이 부정선거였어 했는데 뭐 그냥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고 대법원에서도 네바다에 만장일치로 이거 아니다라고, 법적 기준조차도 되지 않아 하고는 이제 긴급 항소를 없애버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애틀란타의 대배심이 선정이 돼서 26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도 선거에서 계속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뭔가를 정말로 그 16개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 형사 기소감이냐 아니냐를 대배심이 판단을 할 사람들이거든요. 풀튼 카운티, 애틀란타 포함된 그곳입니다. 2년 반 동안 수사를 한 것이고, 브래드 라펀스퍼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총무처 장관이었고 공화당이고 전화라잖아요. 전화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 뭐 마이크 펜스도 시키고 누구도 시키고 루디 줄리아니 뭐 개인 변호사도 시키고 해서 전화해서 한 표만 더 찾아내, 뭐 만천 뭐 몇 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니기는요. 오디오가 있는데, 오디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지아의 결과는, 오디오를 보면은 그 공화당의 총무처 장관이 그럽니다.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는 정확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그 기밀 문서, 플로리다주의 그 특별 그 검사에 의해서 37개 혐의로 기소된 그 재판은 선거 이후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그런 연기 신청을 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아무리 다른 두 번째 후보보다 20%, 때로는 30% 높다 할지라도 지금 너무 그 위험 요소가 많아요.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를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론전으로. 그런데 미국에서 이 같은 그 사법 리스크를 여론전으로 풀어서 이기는 경우는 저는 제가 뉴스 하면서 중요한 케이스에서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어디 지방 작은 데서 동네 그런 케이스에서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처럼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을, 이 케이스를 절대로 여론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마녀사냥이다 하면서 풀기는 힘들거든요. 법으로 풀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법으로 풀 때는 증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말로서는 설득을 시키는데, 그래서 공화당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냥 여론이고 느낌이지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은 상당히 높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 대선 가도까지 쭉 갈 때 이게 제대로 별 무리 없이 갈 수 있는가? 여기에는 확신을 할 수는 없다는 것 말씀드리면서요. 자, 내일은 여러분들께 또 아침에 더 재밌는 내용의 뉴스 아이템 자체가 재밌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이슈가 우리에게 재밌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저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뉴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그런 날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